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혜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간의 외교부와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김성애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요, 홍기원 의원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영배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승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한나 우리 서울시당의 여성위원장님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밝히게 될 내용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서 특혜가 아니다, 유연한 잣대를 갖다 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간에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실질적으로 자격 인정을 해서 한 사례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응시 자격 요건 변경, 전공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전공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례는 관례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언론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저희가 파악한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외교부가 거짓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의 첫 활동으로 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 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회견문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 분야를 기존 경제 관련해서 국제정치 관련으로 변경했다면서 응시 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 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확인된 것처럼 2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 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 공고가 아닌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 공고였습니다.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합니다. 이외에도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니 추가적으로 발견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제출한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일자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채용 서류를 사전에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 채용 공고에 안내된 필요 서류들을 수일 전에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 총장에 따르 국립외교원에 제출한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의 발급 일자를 보면 정확히 채용 공고 지원 마감일인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공고 마감일에 월요일인데 당일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 마감일인 2월 5일이 돼서야 지원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채용 공고 마감 직전 누군가 지원하라고 귀뜸을 해준 것은 아닐까요? 이 의혹도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지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과 같이 즉시성 있게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출범식에서 발표인 바와 같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비리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자녀들의 특혜 비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비리 진상조사단 1동.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기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물론 대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깊숙이 관여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면 대검을 항의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 기자회견입니다. 이번에 정말 유례없는 뿔이 일어나서 전 국민이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도 저희 의원총회에서 산불 모금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결의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대형 산불, 유례없는 대형 산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기후 변화가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후재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관계없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선 저희 대표 의원이신 이소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끝에서부터요. 하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기자회견은 저희 산불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 활동을 지원하다 오신 임미애 의원님 말씀 듣고요. 기후 재난과 같은 큰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차지혜 의원님 간략하게 발언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미애 의원님 발언 잠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경북 의성 사람 임미애입니다. 제가 이번 산불 기간에 근 9일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산불은 그저 산불이 대형화된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의 인식에 깔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이후 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재난 시기에 고령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는 실제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산불을 끌어올라갔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고령화된 노인들을 마을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거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들을 대피시키는데 모든 인력이 총 집중되어야 합니다. 재난을 막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이루어야 할 조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재난이 이렇게 휩쓸고 가면 지방 소멸의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재난 이후가 훨씬 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에 의하면 사회재난, 우리나라의 재난은 사회재난과 기후재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NDMS에 입력을 하고 나면 다시 행안부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띄워야만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방송을 보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모든 행정 절차가 지금 행안부의 그 이중의 이 트랙에 걸려서 아무것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농민들은 연기에 숨막혀 죽을 뻔을 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의 이 폐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걸려서 한 번 더 숨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의 주민들은 아마 한 달쯤 뒤에야 피해 재난 사실 확인서를 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왜 이런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 왜 정부는 보이지 않았는지, 피해 주민들이 내뱉는 이 원성을 정부 당국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지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염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 산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기후 위기가 온도가 지구 온도가 1, 2도 이상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 높아진 온도는 그 극단적인 기후의 출렁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면에 있는 수분의 이제 양들을 굉장히 다르게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가뭄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집중호우가 와서 이제 초목이 무성해지고 나서 가뭄으로 이게 다시 굉장히 말라버리면 산불 발생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한국에서도 산불이 발생 가능한 위험 일수가 130 이상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고령화 문제 혹은 경제 취약성 문제와 함께 이런 산불들이 다시 보다 큰 규모로 반복됐을 때 우리는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난이 심각한 거는, 재난은 예방되지 않으면 인명피해를 사실 막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피해를 막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 많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불과 관련된 여러 재난의 리스크를 미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불뿐만 아니고 다양한 극단적 재난들이 기후 위기와 함께 몰려올 것이고, 그거는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졌던 여러 위기 상황과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위기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게 됐을 때, 실제 예측된 이런 산불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부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젠 전 부처가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2, 제3의 산불, 그리고 또 다른 재난에서 있게 되는 큰 생명의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의정부 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예, 저희 준비한 기자회견문 그럼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이제 국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역대급 산불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긴장 속에 지켜봤던 대형 산불들이 다행히 진화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3,400여 채가 전소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LA 산불의 2배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국회도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구와 지원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불을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 산불 위험 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바로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입니다. 산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폭염, 홍수, 태풍 등 또 다른 기후 재난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른바 기후 채찍질이라 불리는 현상이 이미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 재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가 기후 재난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간 불분명한 지휘 체계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받았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확대, 임도 확충, 진화 인력 확보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계획으로 제시되거나 필요성을 지적받아 왔지만
이번 산불에서도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산림청은 산림 진화 헬기를 올해까지 90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산불 때 실제 보유되는 대수는 50대에 그쳤습니다. 2023년에는 산불 진화 임도를 2027년까지 3,207km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작년까지 확충된 임도는 851km에 불과했습니다. 전문 진화 인력 또한 6개월 단위로 고용되는 고령의 산불 예방 진화대원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산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천 산사태 등 비슷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입니다. 모든 기후재난에 대비해 적응 대책과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산불뿐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등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닥쳐올 기후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아직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연안 침식 문제 역시 경북, 충남,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홍수, 가뭄, 산불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규모는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기후재난 대응 대책 역시 그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금의 용도에는 기후 위기 적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기금 용도를 조정하거나 별도 적응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 체계 정비, 대피소와 피난 경보 확보, 이동 약자를 위한 지원, 지역 기반의 대응 훈련 등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은 지금보다 수배 이상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휘권의 혼재로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지휘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정리할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비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상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재난을 예외가 아닌 전제로 두고 모든 정책과 예산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일동.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월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몇몇 농민단체들은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난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 2명에게 부상까지 입히는 등 순수한 농민의 모습이 아닌 불법 폭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국민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올해 3월 25일에도 법원의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광화문에서 기습적으로 트랙터를 진입시키려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과 또다시 충돌하며 부상을 입히는 불상사를 자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고가의 소중한 농기구인 트랙터를 시위에 동원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들이 농민이 맞는지, 자신들이 직접 농사에 사용하던 트랙터인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동원한 트랙터는 문정부 당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 1억 원으로 구입은 하였으나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트랙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트랙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착했던 대북 제재 해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불법 시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민단체는 반환 의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농사에 사용되어야 할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좌편향 정치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농민단체들이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단체인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리고자 10개 시도로부터 최근 5년간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4개 농민단체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입니다 등 트랙터 불법 시위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농민 근익 향상이나 농업 관련 본인의 활동보다는 보수 정권 퇴진, 친북 반미 등 좌편향적 정치적인 활동에 빠짐없이 앞장서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농민단체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집행도 부실투성이로 상당수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랙터 시위 참여 농민단체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이들 단체장들의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좌파 정당 및 종북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권 퇴진, 반미 시위 등 좌편향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의 경우 전 의장을 지낸 하연호 현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북한 공작원과 해합하고 통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 의장인 하은호 역시 창원 감첩단 사건에 연루된 정남 진보연합 대표를 지난 16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전농은 과거 후쿠시마 오염 방류 반대를 빙자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를 비롯한 각종 반미 시위 참여 등 농민들의 근익보다는 좌편향적인 정치활동에 치중해 왔습니다. 트랙터 시위에 함께 참여한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전연홍입니다. 전연홍은 여성농민의 권리실현과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창립되었습니다마는 전농과 유사하게 농민운동이 아닌 정치 집단보다 더 정치 집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연홍 정영희 회장은 사드 반대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가입 이력이 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전연홍 경북연합은 2021년 8월 20일 경북도청 앞 여성농민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농민운동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북한의 지령문에나 나올 법한 문구가 적힌 필킷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전연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 반체제 활동, 북한의 지령을 받고 농민의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들 농민단체의 소위 농민교육 또는 연수도 많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초빙 강사들의 문제입니다. 전농 충남도연맹의 23년 해원역량 강화 연수 강사에는 주재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이 초빙되었는데 주재준은 농민운동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자편향적인 시민운동과 반국가운동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실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확인된 2020년 11월 28일자 북한의 지령문을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재준 위원장은 바로 열흘 뒤인 12월 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재준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 시위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최근에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 전농 충남도연맹의 당시 교육 정빙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권 퇴진, 현수막이 붙어있는 등 농민들의 권리 신장이 아닌 국민 혈세로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연홍 경북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21년 해원교육에서는 김태형 소장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형 소장은 월북하는 심리학의 저자인데 책 소개를 보면은 한국인들의 평균적 북한 인식을 70년 묵은 핑계니 초래한 장애로 규정하는 등 북한점의 책이었으며 또 다른 저서인 이재명 스피치에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과거 10년 전과 5년 전의 발언을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리더라면서 편향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연홍 경북연합 2023년, 24년 교육에서는 세계는 지금 총선 이후 정세와 진보운동 과제를 주제로 김장호 민플러스 기자를 강사로 초빙하였는데 김장호 기자는 2018년 검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은 이적 표현물 해당 문건 소지와 사드 반대 주장 기사 13회 등 총 100사건의 기사 대부분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의 교육 내용도 역시나 문제입니다. 당초 교육 목적에는 지역사회 농촌 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와 같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 바로 알기, 북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엉뚱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육 결과 보고서에 국민 혈세로 소주, 맥주, 술안주 등의 그런 술판을 위한 구매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국민 혈세로 종북 좌파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촌 활성화가 아닌 술판을 벌이면서 북한 사상 교육을 한 셈입니다. 과연 이들이 농민 단체입니까? 종북 좌파 양성 단체입니까?
이들 단체가 농민단체인지 농민단체를 가장한 좌파 정치 집단인지 종북 반국가 단체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부지법 사태 시에는 경찰에서 시 주동자를 무려 137명을 수사해서 그중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이 검찰로 넘겨져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민단체의 불법 트랙터 시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또 불편을 초래했으며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한 명도 수사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불법 트랙터 시위와 같이 국민을 위협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응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고 주동자를 밝혀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트랙터 시위 참여 4개 농민단체가 시도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불법 부당한 집행이 크다하고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10개 시도의 보조금은 약 32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집행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농민단체는 겉으로는 농민단체 활동으로 포장하면서 실제 집행은 좌편향적 정치활동이 많았고 회계에 있어서도 불법과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불법 시위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지자체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전남, 영암, 보성, 장흥, 안성 등에서 구입한 것입니다만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고 창고에 있던 트랙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교 제273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8호에 따르면은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 촉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추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들 농민단체는 이 점을 악용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구입한 트랙터를 불법 시위에 동원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농 충남도연맹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원 부풀리기, 숫자 맞추기 등 회계 꼼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회원 역량 강화 연수 지출 결의서에 따르면 현수막 및 자료집 227만 2,227원 등 렌탈비 4,723만 100원 등으로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인위적으로 보조금 금액에 맞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출 품위서에는 참여 인원 150명 기준 숙박료 225만 원, 식비 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증빙사진의 참석 인원은 고작 35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 품위서보다도 오히려 60만 원이 증가한 1,020만 원으로 인원은 100명 이상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황당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홍 역시 회계 부정과 부실 문제가 심각했는데 2022년 경북연합 회원 역량 강화 임원 연수의 결과 보고서에는 계획한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 프로그램이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90%였으며 주요 사용 내역을 보면은 순천 드라마 촬영장 관광, 케이블카 탑승 등 관광 비용으로 회원 역량 강화보다는 개모임 여행 수준의 지출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관광지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 계획 인원이 30명이 아닌 20명분만 계산되어 있음에도 식대 예산 405만 원 중 95%인 383만 원을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20명이 6, 7명에 들어가는 객실 12개를 빌리는 것도 모자라 19명을 추가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한 정황도 있습니다. 20명이 객실 3개 57만 원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여행을 하기 위해서인지 업체와 짬짬이 페이백을 받기 위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국민 혈세가 170만 원 이상 낭비된 것은 확실하다 말씀드립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사업에서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를 통해 반환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예결위 회의가 열릴 경우 농민단체로 포장해서 국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 불법 부당하게 편취하고 낭비하는 실태를 더욱 철저히 따져서 근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 시도의 자료만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만큼 전수 조사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회계상의 부정 집행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고 또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은 지 38일 만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를 위한 일극체제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 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 그걸 위해서 정치계를 파괴하고 또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생태 교란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고 또 마흔여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목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법률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초헌법적 위헌적 법률안. 게다가 뉴스공장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는 민당 의원들을 불러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줄줄이 후순위 국무위원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를 또 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주당의 상황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획책하는 이것이 내란 행위가 아닌가. 결국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 공장 공장장으로서 내란 예비 음모 사주를 하고 있다. 또 이거에 따라서 민당 의원들이 부하처럼 따르고 있다. 정말 괴탄스러운 지경입니다. 내일 선고에서 민당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내일 선고는 저는 기각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원칙, due process of law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판 기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7일간의 기일을 주지 않았고 총 변론 차례 11차례 중에 1, 2차 빼놓고는 나머지 9차례를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법 32조에 의하면은 재판 중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 소추단이 요구하는 자료 송부 촉탁 요구를 틀어줬습니다.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312조에 의하면은 증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기의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법 사례가 무려 10차례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흠결로 가득 찬 탄핵 심판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당연히 각하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데 내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 87조, 형법 91조, 대법원 판례 1997년 판례를 보건대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폭동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내란죄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헌문란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하고 또 하나 있다면은 사실상 상당 기간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두 가지 엄밀한 조건에 따라서도 국헌문란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탄핵 소추단이 결국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나 국회의원의 무력화, 시도 지시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는 4-5차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버전이 있고 또 곽정문 사령관의 진술도 상당히 오염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신빙성 다툼이 있을 때는 결국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대원칙에 따라서도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결국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법리적인 논리 구조를 따라간다면은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법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각과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8분께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꼭 결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입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 합리적 방안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5조 원에서 2024년 61.5조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 세수 증가액만 약 6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 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입니다.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 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 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 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큽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더불어 연간 예상 세수 감소 규모는 근소세 1.1조 원, 종소세 0.8조 원 등 약 1.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 세수 증가액만 61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수 요건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공평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16년 전에도 5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30만 원밖에 현실화할 수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꺼진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입니다. 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홍준표, 윤석열 부부 동반 회동 또한 명태균 씨가 성사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총리직 흥정 내용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두 발언을 듣기 전에 그 관련된 총리직 흥정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그 녹음된 부분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당 내용은 김한정 회장이 강혜경 씨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2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감수자?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나 국무총리 주고 내각의 저기 장관도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런데 한동훈이 없애줄 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그런 놈 나타낸다니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감수자?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나 국무총리 주고
내각의 장관들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런데 한동훈이 없어질 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이런 놈 나타낸다니까. 네, 이렇게 그 총리직과 관련된 흥정 내용까지 들어있는 녹음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님, 서영교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기자회견 낭독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서영교 단장님의 모두 발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육성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만나는 자리는 어떻게 성사되었던 것인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답변하십시오. 홍준표 부인 두 분이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를 명태균 씨가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보도와 제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홍준표 부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한정, 오세훈의 후원 회장이 발언하는 내용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동훈을 없애버린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신복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한동훈 없애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의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 김건희의 문자 일십 논란으로 온 세상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홍준표가 한동훈을 없애겠다고 했다니 꼭 세상에 낱낱이 알려져야 합니다. 끝내는 비상계엄 되던 날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체포하고 한동훈을 체포하고 우원식을 체포하고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일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8대 0으로 파면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역사에 어떤 재판관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리고 자신 평생 윤석열 편에 섰다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는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도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이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이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군과 경찰을 사적으로 썼다면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내렸다면 그리고 불법 포고령을 선포했다면 국회를 불법으로 침탈했다면 그리고 선관위를 불법으로 침탈하고 정치인과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그는 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진 공개합니다. 영상이 벌써 나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뉴스토마토의 유지웅 기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12월 3일 11시 50분경 유지웅 기자가 군이 들어오는 사진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찍다가 군인들에게 핸드폰을 빼앗기는 장면이며 이 사람이 저항하자 케이블 타이를 꺼내 유지웅 기자를 포박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국회 CCTV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온 세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이 사진과 영상이 전달되길 바라며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쓰지 않았다고 문을 잠그는 용으로 쓰였다고 하더니 이렇게 유지웅 기자를 묶는데 케이블 타이가 2번 쓰이고 그리고 끝내는 핸드폰 영상을 빼앗아 지운 장면을 국회 CCTV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명태균의 PC가 이제 다시 언론사에게 확보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요. 마지막에 염태영 의원님의 개별 발언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공익제보조사본부장 송재봉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부부 동반 해동도 명태균이 성사.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동안 국민 앞에서 명태균과 관련 없다며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홍준표 시장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지난해 총선 직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홍 시장 부부의 해동을 직접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시장 측근인 최영희 씨의 지인 증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 씨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동반 해동이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명태균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기획안을 준비해 김건희의 승인을 받고 회동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의 측근이자 대협력부장이던 최용희 씨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가 민간인과 손을 잡고 대통령 부부와 지자체장의 사적 회동을 주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윤리 위반이며 홍준표 시장의 권력 네트워크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홍 시장은 그동안 명태균에 대해 참모 중 한 사람이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실세라 해서 전화 한 번 받아준 기억이 있다. 몇 마디 안 했다. 나하고 명태균이 대화 나눈 거라도 있으면 까봐라. 무릇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김건희와 만난 뒤 명태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김건희의 외모에 대한 품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단순한 인사 차원의 의례적 교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2021년 12월 명태균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자 홍 시장은 땡큐 라고 응답했습니다. 2023년 7월 명 씨가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2023년 8월 홍 시장의 비서가 명 씨 생일에 선물을 전달하고 다음 날 직접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측근인 최용희에 대해서는 최 씨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으며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2021년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홍 시장 측에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또한 최 씨가 대선 캠프 경남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캠프 직책이 담긴 명함도 갖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시장이 잘 모르는 사람,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던 이들이 실제로는 홍 시장의 최고위급 일정까지 조율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 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잡아댄 것입니까? 예, 창원 성산구 허성무 의원입니다. 홍 시장과 윤석열이 해동 때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녹취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명태균과 가까이 지냈던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회장은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정혜경 씨와 통화해서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내가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국무총리 주고 내각 장관들 임명권 나한테 주소. 그러면 내가 한동훈 없애고 대구시장 갖다 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연결해 국정 인사권을 두고 흥정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헌정유린입니다. 정치적 야합을 위해 총리직과 장관 임명권을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 과연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해명하십시오. 명태균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홍 시장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해왔고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출마 전 여론조사를 먼저 시행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사 비용이 홍 시장의 측근들에 의해 대납되었으며 총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 측근의 불법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을 통한 해동 주선은 권한 남용과 직권 남용 의혹으로 직결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의혹이 덮어집니까? 청주시 형덕구 이현희 의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월 14일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가리면 가릴수록 그 관계의 실체는 더 뚜렷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정계 은퇴 발언,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말을 바꿔도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해도 국민은 기억합니다.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검찰에게도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홍준표 시장과 측근 그리고 김건희의 1위까지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명태균 황금폰에 있다던 1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유기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내란 수계 파면 이후에도 명태균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동. 예, 이어서 염태영 의원님의 개별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2년 넘게 직접 사용한 PC를 뉴스타파가 확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 13일 선관위에서 김영선,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에 명태균이 그 사실을 알고 강혜경 씨에게 2024년 1월 3일 PC 폐기 처분을 지시합니다. 내 자리 거기는 큰일 나 하면서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강혜경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24년 9월 30일 검찰이 강혜경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그 명태균 씨의 PC가 압수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월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자 지난 3월 26일 검찰이 강혜경 씨에게 PC를 돌려주었고 그것을 뉴스타파가 강혜경 씨로부터 PC를 받아서 지금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삭제됐던 명 씨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역 그리고 명 씨에게 전달 보고된 각종 문서 파일과 사진 파일 약 70GB 분량의 자료가 있다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뉴스타파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명태균, 윤석열, 또 명태균, 김건희의 대화, 그리고 민간인 명 씨가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 정황, 또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은 명 씨에게 줄을 선 대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명 씨와 긴밀한 관계인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뉴스타파에서 대략 확인한 내용이라고 그러고, 오늘 오후부터 아마 그 관련돼서 포렌식으로 진행한 내용들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공개되는 대로 민주당 그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이외에 더 추가하거나 우리가 확보해서 더 확인을 해드릴 사안들을 계속 밝혀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금폰에 이어서 황금 PC까지 확보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의 파면은 파면대로 진행이 되고 우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 게이트와 관련돼서 끝까지 진상을 조사하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이시고요.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의 김동아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보고 및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4월 3일 9시 기준 전일 647명이 방문했고 26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31.9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브 14.23%, SNS 10%, 현수막이 5.38%, 커뮤니티 4.62%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보 내용 보고입니다. 먼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내일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네이버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드럼통, 살인, 미수, 전과범 등으로 악마화하거나 민주당을 북한, 중국과 결탁한 세력으로 날조하며 극우 세력의 이념 선동이 끊이지 않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타살설까지 퍼뜨린 등 극단적이고 황당한 음모론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악마도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사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 모의와 폭력 조장글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에 대한 허위 사실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무기고를 털자 하얀병 준비적인 테러 선동은 물론 시위 현장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 매도하는 허위 영상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직적 악마와 민주당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헌법기관 등 사법부에 대한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 배후와 실행 주체를 반드시 추적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아 내란에 준한 혼란을 야기한 이후 극우 세력은 부정선거론을 자신들의 공식 주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를 두고도 중국이 조선소를 노린다, CCTV 조작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또다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음모론에 침묵하고 오히려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언급으로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참여해 승리하면 승복이고 패배하면 부정이라 우길 셈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김동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어제 날짜로 허위 보도된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매일신문 등 기사에 대한 언론 대응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요 요직의 화교와 중국인을 임명해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유일보는 민주당이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일신문 역시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 경상도 지역의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가짜뉴스를 보도로 내보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민주당의 압박으로 앞당겨졌다는 허위 주장을 실었습니다. 이들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지전능하게 움직이는 존재라도 되듯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민주당을 비방하지 않고는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 행태에 대해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억측과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에 대한 고발사항 관련하여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국민소통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발인 겸 허겸 기자의 주소지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 불균형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현 정국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방송 패널들의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각 정치 세력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는 패널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방송에 충분히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각 방송사의 패널 구성의 균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3월 26일과 27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3월 27일에 방송된 TV조선 신통방통, 3월 27일에 방송된 YTN 뉴스플러스와 3월 24일과 28일에 방송된 뉴스나잇의 패널 불균형 문제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4월 2일 공정성 위반 민원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극우 유튜버의 폭행 대응 등 유튜브 대응 사항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민주당 탄핵이 김어중의 지령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친 고성국TV,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이봉규TV,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광훈TV, 노무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의 배우로 몰아간 그라운드C, 폭력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신남성연대의 영상들에 대해 각각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동규 TV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총 4건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영상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성 내용이었고 한 건은 쌍방울 비서실장의 녹취 파일을 근거로 법원 로비라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동규 씨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동규 씨는 더 이상 왜곡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성실히 받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유 씨가 고등학생 김모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 영상에 그대로 담겼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경비 업무만을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로 경찰서로 이첩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폭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유 씨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시민 폭행 영상 등 총 4건을 유튜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계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무고하더니 4월 2일 의원총회에서는 또다시 민주당 초선 70명은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국무위원 총탄핵 운운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무너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릅니다. 내란 음모죄는 이러한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꾸미고 자행한 행위입니다. 또한 내란 선동죄는 다른 사람을 내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지난 1월 서부지검 앞에서 훈방 가능성을 시사하며 폭동을 부추긴 윤상현 의원 탄핵일 인용되면 전쟁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등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내란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무고해서 자신들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의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권성동 대표의 지시에 따라 내란 음모 혐의로 상기 인원들을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3월 31일 제3자인 조국혁신당에 의해 무고죄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응? 5분만 하십시다 우리. 사진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옆에서 앵근이 불여일견. 하여튼 이리 오셔. 여기가 제일 잘 볼 거야. 여기. 기자회견문은 정정도 의원 읽으세요. 내가요? 예, 그러세요. 박수님. 예. 사진은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예. 박홍 나누셨죠? 사진이 많았어야 되는데. 예. 네, 사진이 임미연 하나 나누고 일단 이용훈 나누고 김재용 이강희 나누셨죠? 예.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안 오셨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이용훈 의원 오셨네. 예. 됐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새벽 5시경 경찰은 단식 중이던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10여 명의 시민들에게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차된 트랙터를 견인해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혜경 의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임을 밝히고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은커녕 물건 취급하듯이 남성 경찰관들이 여성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서 내팽겨 쳤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럴진데 경찰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눈에 선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가격한 진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혜경 의원은 당시 폭력적인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도부를 고소했고 또 오늘 이하경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83명의 국회의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끝까지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에도 많이 오셨는데 의원님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남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윤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홍배 의원 오셨나?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예.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임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저기 계신다. 예. 예. 차규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준영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강경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다 했나요? 임미 의원님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 다 했습니다. 예,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종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당사자인 정혜경 의원님 오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 우리 모두 발언 듣고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넘어서 문민정부 시절, 소위 시민의 정부 시절까지 왔는데 아직도 경찰은 군사 정권 시절에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자주 벌립니다. 이번 정혜기 의원 사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른 새벽에 시민들이 안 보는 상황이어서 저렇게 트랙터 앞에서 견인하려고 하는 경찰에게 그걸 막기 위해서 단식한 몸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자백의 남자들 경찰들이 몇 번이나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사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실 겁니다. 국가 경찰은 아무리 잘해도 늘 일제경찰 군사정권 시대 인권을 탄압했던 경찰의 이미지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꼭 책임자 처벌을 하시고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제발 방지, 내부 대책, 교육 꼭 해주시기 바라고 꼭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강덕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사자인 우리 정혜경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25년 3월 26일 새벽입니다. 저는 강화문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9일째였습니다. 단식 농성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9일쯤 되면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벽 5시경에 경찰 수십 명이 트랙터 한 대를 견인시키겠다면서 강화문 농성장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화문 농성장은 신고된 집회 공간이었고 경찰이 트랙터를 무단으로 견인해 갈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행정 통보나 법적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경찰의 위법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탄핵 선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농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국회의원님을 밝혔고 책임자와 대화를 요구했고 그리고 경찰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요청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히려 남성 경찰들이 저를 강제로 잡아 끌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방패로 밀고 제 팔과 다리를 잡아서 수차례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같이 있던 시민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를 지목하면서 치워버려, 던져버려 라고 무전으로 말하고 가장 먼저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상의가 벗겨져서 속옷과 맨살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후가로 어깨와 등, 가슴, 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은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찰의 무전을 통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연행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트랙터 한 대가 무엇이 두려웠길래 국회의원을 진압하고 시민들을 전부 연행하려고 했습니까? 왜 여성 농민들을, 노동자를, 시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목을 조르고 갈비뼈에 멍이 들 정도로 가격하게 진압했습니까?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는 국민들을 경찰이 선제적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독직 폭행죄, 집회방해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이 국민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답게 민주시민의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대표에서 우리 조국혁신당 우리 김준영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준영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창민 의원께서 경찰에 폭행을 당했던 것,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45년 만에 계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내란 수괴의 탓이기도 하고 내일 일단락 되긴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전히 반동의 물결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일 피로에 쌓였어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연일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가 비슷하게 생긴 몽둥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같은 칼이라도 훌륭한 요리사가 하는 것과 살인 강도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야지 국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일을 문제 삼는 것은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진정한 사과와 처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전종덕 의원께서 우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강경 진압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야당 국회의원 요구. 야당 국회의원들은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경찰의 과잉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3월 26일 새벽 발생한 과잉 진압의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국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경찰은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강경 진압의 재발 방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 2025년 4월 3일 국회의원 정혜경 과잉 진압 규탄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야당 의원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권양엽, 김남근, 김남희, 김용호,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영, 김현, 민병덕,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복기양, 부승찬, 서미화, 서왕진, 신장식, 안호영, 염태영, 용혜인, 윤종호, 이병진,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하경, 이혜민,
임미애, 이모선, 전종덕, 정진욱, 정혜경, 진성준, 차규근, 한정혜, 한창민, 야당 국회의원 88명 1동. 이렇게 야5당의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또 인원들이 참석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또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들어주시고요. 아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예, 윤건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우리 먼저 안규백 전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말씀에 앞서 먼저 촬영을 한번 하죠. 네, 앞에 와서 이 피켓팅을 한번 하고. 네, 12.3 내란 국조 윤석열 정부의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저희 특위 활동 기간 많은 이해와 또 응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7주년 4.3 희생자 추모일입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반헌법적, 반인륜적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립니다. 길었던 불면의 밤을 지나 내일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계를 수십 년 거꾸로 돌린 일대 대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은 주범이 되어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음. 지금이라도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단호한 심판으로 헌법의 저격에 베풀 관용은 한 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여야 합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일당은 온갖 헛소리로 진실을 은폐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 당일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에는 고위급 장교 34명을 태운 버스가 합참을 향해 계룡대를 떠나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윤석열 일당은 뻔뻔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부안해동한 일부 군경마저 케이블 타이어는 국회 문을 잠그려 준비한 것이다. 김현태 707 특임 담장의 말입니다. 국회를 보호하려 했다. 목연태 국회 경비대장 말입니다. 계엄을 축소하고 책임을 희석시키는 시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꽉 채운 손가락 사이로도 모래가 새어나오듯 제 아무리 감추려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체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군은 취재진의 사다리를 빼앗고 시민을 연행하고 심지어 케이블 타이로 기자를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국회를 보호하려 했다는 전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장마저도 통제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만약 본회장에 모인 국회의원과 국회 앞에 모인 운집한 시민을 넘어 이들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아마도 수십만 명의 피가 흥건히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 이후에 잠시 움츠렸던 내란 세력은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사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숙고의 시간이 어쩌면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 극우 세력의 준동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내일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의 헌법적 양심과 지혜를 굳게 믿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 헌법의 수호함에 있어 단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절 행동을 금한다. 계엄의 밤 전국으로 퍼진 포령 1호의 무도함을 탄약고 안팎에서 준비했던 20만 4,329발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약의 무참함을 사람을 일개 개인의 수거 대상으로 전락시킨 단순한 표현의 무심함을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치적 야유 권리에 피로 쌓인 헌법과 민주주의를 헌식차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4.3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루 앞두고 77주년 제주 4.3이 있다는 것은 제주 영령들께서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가 통하도록 애끓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 공백기에 제주 4.3 희생자들은 또다시 탄생될 국가에 의해서 처절하게 7년간이나 짓밟혀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 수용인 명부 발견하는데 무려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까지 이루어지는데 20년이 더 걸려서 거진 70년 만에 이 문제가 막바지 완결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영구 집권, 단독 정부 구성, 이런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제주 도민을 빨갱이로 가두어 왔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벗겨질 수 없는 굴레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또한 자신을 향한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멸칭과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권력 기반 강화, 이것이 또한 내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윤석열은 닮은 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폭력을 한 번도 당대에 단호하게 징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 5.18이 신군부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것이고 또한 이번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막아내지 못했었더라면
윤석열이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들은 여지없이 영현백에 담아져서 수거됐을 것입니다. 무엇이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로막습니까? 당신들의 탄탄한 항맥, 인맥 또는 카르텔입니까? 그것이 헌정을 수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 앞에 겸손하게 원칙대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오로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헌법을 파괴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일 역사가 숨죽여 기다릴 것입니다.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저는 일치로 이 명명백백한 헌법 파괴를 제대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일간 12.3 비상계엄을 최전선에서 파헤쳤습니다. 총 5차례의 청문회와 2차례의 기관보고, 합참 결심지원실 등 계엄이 실행된 주요 장소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날 경찰은 국회의 모든 외곽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아울러 각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관 일부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단 몇 분만 늦었다면,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단전됐다면 비상계엄이 유지됐을 거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위헌 아닙니까? 내란 국조특위는 이른바 체포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구민혜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등 주요 증인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체포명단의 실체를 소상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일관되게 증언한 체포명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국회의장과 정당의 대표, 전직 대법관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독재적 발상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특히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형행화되는 등 그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며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도 위법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결국 내란숙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내란숙의 윤석열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론을 맹신해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비화폰 지급,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성훈 차장의 블랙박스 삭제 지시 등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계엄군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 플라스틱 수갑으로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민 피해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궤변도 케이블 타이, 플라스틱 수갑은 출입문 봉쇄용이라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증언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 2달간의 내란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소속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부디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백혜련, 부승찬, 안규백, 윤건영, 추미애, 한병도 일동.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한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건 의원은 공식 사과하십시오.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발언 중이던 강유정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한 이야기였다며 발뺌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박 의원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건 공적 비판이니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언급되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말 맞다나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하고도 사과를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을 향한 게 아니었다면 이하경 부의장의 해명 요청에 응하여 신상 발언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체 왜 신상 발언을 거부하고 도망치듯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입니까?
해묵은 색깔론이 아직도 통할이라고 믿는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께서는 내가 할 땐 공적 발언, 남이 하면 모욕이라는 박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냉전의 망령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일 박충건 의원이 끝까지 공산주의자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묵은 색깔론이 고개를 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 낸 거가 있는데 이걸 방송사 요청에 따라서 브리핑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내란 종식을 이루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